내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 시대를 연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 등을 내세우면서 각종 개혁 과제에 도전했지만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힌 상태인데요. 네, 오늘은 저희 연합뉴스 TV와 연합뉴스가 공동으로 조사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추일 1년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 남은 4년간의 과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내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많은 평가들이 나오고 관련된 보도들도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께 좀 평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1년간의 평가. 예. 예,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좀 그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그 관점에서 보자면 첫째는 이제 외교 안보상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인데 무엇보다도 이제 대북, 대중, 불종 외교에서 벗어나서 그 무너졌던 한미 관계, 한일 관계 이런 것들을 다시 개선하기 위한 첫 단추를 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나토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이런 다른 나라들과도 수출 외교의 문을 열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의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공급망의 교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세계 경제 침체 때문에 아직까지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전세 사기라든가 뭐 금융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많이 횡행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경제라는 게 뭐 대통령이 지금 어떤 정책을 편다고 해서 당장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이제 대부분 흐름으로 이렇게 이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의 흐름과 같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노동개혁이라든가 연금개혁, 교육개혁의 문제인데요. 노동개혁 같은 경우는 화물연대 불법 파업에 대한 엄정한 대처라든가 그리고 그 대형 노조들의 그 회계 장부를 공개하라든가 이런 어떤 노동개혁 조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연금이라든가 그 교육개혁 이런 부분들에서 시동을 제대로 걸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 관계가 이제 가장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요. 보면은 여야 관계가 지금 거의 대선 2라운드가 계속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개의 경우는 이제 선거에서 패배한 쪽이 좀 뒤로 물러나 주면서 그러면서 허니문 기간도 갖고 이렇게 가는데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된 지 한 달 만에 탄핵을 하겠다고 길거리로 뭐 쏟아져 나왔지 않았습니까? 야당의 지지자들께서 나왔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169석이라는 그때 당시에는 거의 180석 압도적인 야당 의석을 가지고 지금 계속 그 대치 정국을 벌이고 있어서 물론 이것을 풀어나가는 것도 정부 여당의 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했다,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한민수 대변인의 평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대통령 1년 되셨는데 좀 박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 좀 미안하긴 합니다. 근데 아무리 곰곰이 되돌아봐도 평가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은 저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전국의 대학 교수님들, 사제들, 그다음에 목회자분들 모두가 지금 시국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뭐 대통령 들으면 속상할 것 같아 말 않겠습니다. 근데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뭐 굴종적이라는 표현이 좀 전에 나왔습니다만 굴욕적, 굴종적 대일 외교 더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시국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87년 이후로 전두환 독재 시대 이렇게 많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첫째는 정말 1년인데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 퇴행이 급속화됐다. 거꾸로 갔어요. 근데 특히 민주주의의 위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야당에 대한 야당과 대화를 하지 않는 거는 뭐 이미 다 국민들이 아시니까 저는 정말 그 야당과 이렇게까지 대화 않는 대통령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떤 단체가 나가서 대통령 탄핵을 뭐 한 달 만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또한 국민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야당 탄압이 계속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노동자 한 분이 분신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노조도 지금 건폭몰이를 하고 노조와도 대치전선을 싸우고 있고 시민단체와도 연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좀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때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했는데 지난 1년은 정말 그거와는 거꾸로 가셨다.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한반도가 상당히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위기, 이게 일방적인 외교를 펼치는 바람에 같은 보수 정권이었던 노태우 정권이 30여 년 전에 쌓아놨던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북방 외교가 있었습니다. 그 북방 외교의 성과는 저도 인정합니다. 뭐냐면 경제적 지렛대와 함께 지평을 넓혔고 우리 외교 안보의 균형추 지렛대를 쌓았습니다. 근데 같은 보수 정부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1년 만에 이 근간을 흔들어 버린 거는 상당히 아쉽다는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데 경제입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중국은 우리의 최대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가지고 14개월째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25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대통령께서 얼마나 1년 동안 살피셨는지 여기에 대한 강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예. 외교, 안보, 경제 각 사안마다 두 분께서 워낙 이제 상반된 평가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통령은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제 들을 기회가 혹시 이제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별도로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년 기자회견도 없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기자회견을 기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자화자찬하는 행사는 굳이 필요 없다라는 이제 입장을 낸 걸로 보여요. 어떻게 좀 옳은 판단이라고 보시는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일단 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서 그 교수나 사제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반대하는 시국 선언을 한 것은 네.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러 대통령 때마다 다 했는데요.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시국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광우병 때도 마치 그것이 무슨 뭐 그 소고기를 먹으면 우리 국민이 모두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성명을 냈었고요. 예.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전체 인구 중에서 과연 몇 분을 얼마나 차지하시는지, 교수님들 중에서는 혹은 전체 종교인들 중에서는 얼마나 차지하시는지 저는 과대 표집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저는 1년 기자회견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이제 워싱턴 특파원을 하면서 봤을 때는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취임한 날이라고 그래서 뭐 1년 기자회견이나 2년 기자회견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미국을 따라가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한국은 한국 기준대로 가면 됩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화자찬이 아니라 뭐 국민들한테 그 뭐 비판을 받을 부분도 꽤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회견을 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기자회견 하지 않는다는 이 판단에 대해서요? 예,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도 우리 김 의원께서 한 말씀 하셨으니까 예.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대통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국선언을 하는 교수가 있고 사제가 있고 목사가 있으면 그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게 대통령의 자세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저는 기자회견을 안 하시겠다고 하시면 대통령이 자화자찬 성격에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본인 홍보 영상을 5개를 만들어 돌리고 또 홍보 책자도 많이 내셨더라고요. 홍보 책자를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좀 낯이 뜨거웠습니다. 했는데 근데 대통령께서나 용산 대통령실이 설사 대통령이 안 하시겠다고 해도 설득을 했어요. 자기 직을 걸고요. 왜냐하면 이 언론관이 조금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자회견은 국민들을 상대로 본인이 1년 동안 어떻게 해왔고 또 불편한 질문을 받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받아야 돼요. 기자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자기 목소리를 전달하고 불편한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근데 좀 전에도 봤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최근 들으셔가지고 한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한일 정상회담 벌써 2차례 오늘도 한 15분 동안 본인 말씀만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저런 자리도 뭐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하시더라도 기자들하고 소통하는 부분들 이건 국민을 만나는 거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 나오셔가지고 자화자찬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자기 본인 성과 얘기하시고 기자들로부터 질문 받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좀 1년 이야기 좀 들어봤었는데 그렇다면 여론은 좀 어떨까? 연합뉴스 TV 그리고 연합뉴스가 함께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다양한 질문들을 했거든요. 그 질문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좀 두 분께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취임 1년 차 지지율에 대해서 먼저 물어봤는데 37.5%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김종유 위원장님, 네. 30%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40%까지 사실 못 가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크게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 여야 간의 대치가 극렬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 대선 2라운드 같은 형국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0.73%라는 20몇만 명밖에 이제 차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게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대부분은 이제 승자에게 아이 그래 잘해라 하면서 이렇게 밀어주면서 허니문 기간도 갖게 마련이지만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한 달 만에 길거리를 쏟아져 나와서 탄핵하겠다고 몰려 나왔었으니까 예. 그런 식의 어떤 격렬한 대치 전국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직 가장 큰 바닥에 근저에 있어서의 문제점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개혁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일 간의 관계가 완전히 그동안 절벽이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절벽이었던 그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겠다는 대통령치고 욕을 먹지 않는 대통령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셨어요. 그 98년도에 일본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하고 일본 문화를 그 개방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뭐 다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그 저급한 일본 문화를 수입하려고 한다면서 뭐 매국노냐라는 그런 비판들이 많이 나왔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한류가 이제 일본에 수출되는 그 전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개혁 조치들은 언제든지 비판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노동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노동개혁을 하면 수많은 분들이 찬성하는 분들도 있지만 무슨 노동자를 탄압한다는 식으로 공격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대통령이 그 세련되지 못하게 대통령실이 세련되지 못하게 대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9시간 그 노동 시간을 뭐 이걸 늘린다라는 부분에서 제대로 국민들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도어 스태핑이라는 뭐 매일매일 하는 그런 그 기자들과의 그 면담도 질의응답이 문답도 있었죠. 예, 예. 사실은 별로 이렇게 효과적이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큰 총론에 있어서는 제대로 가고 있지만 강론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뭐 너무도 과도하게 공격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지지도가 30%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것은 그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민수 대변인님께서는 지지율 37.5%, 부정평가는 60%입니다.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요인이 한두 가지로 그러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특히 30% 아주 낮을 때는 20% 후반까지도 가고 30% 중후반까지 이제 왔는데요. 중반까지 여러 요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는 많은 국민들이 좀 대책이 없고 무능한 거 아니냐. 계속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대책을 못 만든다는 그런 비판을 하시는 것 같고요. 외교는 너무 일본에 대해서 굴종적으로 우리가 저자세로 너무 많은 걸 내주고 있다. 그리고 하나도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보면은 이제 초기부터 용산 시대라고 했습니다만 원래 대통령 공약은 광화문이었습니다. 근데 일주일인가요? 일주일 만에 바꿔서 용산으로 이제 서둘러 들어가셨는데 그 들어간 다음에도 관저 이전과 관련된 논란, 그 다음에 또 뭐 집무실 이전, 그 다음에 지금 한남동 관저까지 이전 논란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전용기에다가 공군 1호기에다가 본인의 지인을 태웠다든지 이런 논란들이 복합적이 됐을 겁니다. 근데 저는 한번 돌아보면은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본인이 이제 대선 때 얻었을 때보다 높았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5월 한 중순 하순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지지율로 6월 초, 6월 1일인가요? 이 그 지방선거를 치러가지고 여당이 이제 승리를 했지요. 근데 그때 상황을 보면은 제 기억으로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도 했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도 먼저 안 가고 우리를 예우하듯이 먼저 왔었습니다. 예. 그런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고 저는 거기에 제 나름의 평가로 볼 때는 결정적이었던 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통령께서 직접 갔고 예. 여당 의원들 다 동원했고 저는 그때 당시에 정말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게 통합 행보구나. 그때 지지율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 뒤에 통합 행보는 이제 본 적이 없어요. 딱 그때 한 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지율이 빠집니다. 지금 보십시오. 대통령께서 자꾸 야당이 좀 그런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만나자고는 얘기가 있었고 이재명 대표 취임한 게 지난해 8월입니다. 그때 취임 그 수락연설
당대표 되면서 첫 연설로 대통령에 만나서 민생 문제를 만나기 위한 회담을 제의했습니다. 그게 지난해 8월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용산을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의 있게도 안 하고 심지어는 부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제안하고 2시간 만에 거절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지금의 이제 30% 지지율이 이런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적인 기조 이게 좀 많이 바뀌셔야 지지율도 상승하고 지지율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정 운영에 동력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국정 운영 기조가 좀 품 높게 야당뿐만 아니고 예. 아니 노조원도 우리 국민 아니겠습니까? 예, 예. 시민단체도 국민이고 모두 품 넘게 앉는 그런 정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각 분야별로 어떤 부분을 특히 좀 잘했다고 평가를 했고, 이 부분은 좀 못했다라고 평가했는지 그 운영 평가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분야별 국정 운영 평가 내용을 좀 보면요. 가장 잘한 분야로는 국방 외교, 그리고 가장 못했다라고 이제 지적이 받은 것은 이제 경제 분야라고 이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 외교 분야라는 부분이 취임 초부터 좀 하락의 요소로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았다는 부분이 좀 의외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대한민국이 완전히 갈라져 있잖아요. 그 갈라져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과 중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예. 그 미국과 일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우리는 미국과 손을 잡고 일본과 함께 가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고요. 그다음에 진보 진영에서는 아니다. 그거보다는 우리는 그 남북 관계의 화해, 개선을 해야 되고 중국과 손잡고 가야 된다라는 그렇죠. 예. 그런 큰 틀에 있어서 방향이 갈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외교 안보 국방 분야에 있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할 때는 보수나 중도 보수인 성향인 분들은 다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가장 잘못한 부분은 외교 안보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식의 그동안의 어떤 양쪽 진영의 기저 흐름 이런 예. 것들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또 가장 못한 부분을 또 경제라는 답변이 돌아왔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지금 삶이 많이 팍팍하고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물가도 많이 오르고 금리도 비싸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뭐 전세 사기까지 당하는 우리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제 그 외교를 평가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보수층에서 평가를 예.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최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가서 이제 대통령께서 일단 환대를 한미동맹 70주년에 대한 환대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환대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 눈에 볼 때는 좋게 비춰지지 않았나. 성과를 구체적으로 따지기보다는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이럴 때는 저는 중요한 거는 이른바 민주당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을 제외한 중도 성향의 지지층들이 중도 성향을 가지신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그 중도 성향 평가를 보면은 이번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짧게 한 말씀드리면 역대 보수 정부도 뭐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할 거 더 없고요. 예.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도 모두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의 큰 축은 어느 정부나 역대 정부는 한미동맹,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경제는 중국, 러시아 모든 나라와 협력하는 겁니다. 그거를 너무 지금 정부 들어서 가지고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호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태우 정부 때 시작한 게 북방 외교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기조였습니다. 안보는 미국과 한미동맹 굳건하게 하고 경제는 전 세계 국가가 지평을 넓어야지 어떻게 한쪽만 경제를 합니까? 다 우리 상품도 팔고 노동자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업도 나가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근간 자체를 지금 정부가 들어섰다고 흔들거나 마치 그게 보수 정부의 근간이었던 것처럼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이 외교, 국방 외교 이 부분이 뭐 부정평가를 평가하는 부분에서도 한 56.2%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볼 만할 것 같은데
외교 분야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지금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서 두 분 다 얘기를 해주고 계시지만 국빈 방문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느냐고 물었을 때 55.5%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을 했단 말이죠. 저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순방 때마다 지지율이 조금 더 떨어졌었던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50% 넘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순방 리스크가 끝났다라고 좀 분석하기도 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 리스크라는 것들은 원래 존재했다기보다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의 대상으로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던 건데 이번 순방 같은 경우는 한미 그 간의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워낙 그 미국 조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박수를 받았기 때문에 예. 그걸 가지고 공격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근데 지금 세계가요. 신냉전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제 냉전 시대에서 탈냉전이 됐다가 지금 이제 신냉전이 접어들고 있고 이것은 한반도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나토의 그에 대한 대응을 봐서도 그렇고. 근데 이 신냉전이 차이가 있는 거는요. 이건 경제랑은 또 좀 별개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경제는 외교, 안보, 군사적으로는 냉전이 시작되고 있지만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세계가 얽혀 있어서 네. 함부로 이걸 뛸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미중 간의 갈등이 아무리 심각해져도 경제를 완전히 디카플링할 수 없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고 예. 그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일반적으로 지금 한미 관계나 한일 관계가 강화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 보복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한중 관계나 한 러시아 관계는 어느 한쪽만의 일방적 관계가 아니에요. 예. 다 얽혀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면 군사적으로 갈등하고 혹은 외교적으로 그 대치를 하면서도 경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시는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한미, 한중, 한일 관계를 강화해서 중국으로부터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게 만들고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신냉전 구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국도 결과적으로는 우리와의 그 무역 거래나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중국이 북한에다가 퍼주듯이 한국에다가 퍼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쟁력을 키우는 겁니다. 경쟁력을 키워서 중국이나 러시아와도 우리 물건을 사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일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이런 이제 의견이 있습니다.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라는 것은 55.4%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가야 한다는 것이 43.2%입니다. 이게 이제 지지층별로 좀 견해가 갈리는 모양새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국민들 지금 바라보시는 여론이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서 저는 볼 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으면 중도층 여론이 어떤가 좀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은 그 뭐 양측 지지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 예. 보니까 이제 중도도 사과 우선이 60%가 넘더라고요. 예. 61%. 미래지향적인 관계 38%. 이게 국민 여론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 여당이 너무 일방적으로 일본에게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들을 좀 제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3월 달에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 할 때 그 본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컵의 반을 우리가 채웠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저도 좀 기대를 했어요,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오면은 그 반을 좀 채워주지 않을까. 우리 국민들 자존심이 많이 상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 제 주변에 보수층,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자존심이 좀 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기시다 총리는 저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예, 예. 전 되게 불쾌했어요. 아우, 그러셨습니까? 아니 총리가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봅니다. 그 누구한테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또 대상을 얘기 안 해요.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라고 애써 해석을 하시는데 기시다 총리는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 다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적 입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 총리로부터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제3자 변제안, 피해국인 우리나라가 돈 다 되겠다. 제3자 굴욕적인 변제안까지 내놓고 일본 총리한테 그런 말을 들었고 우리가 또 고마워해야 됩니까? 대통령은 고맙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그런 국민적 정서, 반감 이게 이번 여론조사에 들어있다고 보고요. 또 저는 이런 얘기 하나 순방 리스크가 앞서서 질문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민주당이나 탓하기 전에 순방 리스크를 민주당이 일으켰습니까? 대통령이 미국 가서 바이든 날리면 얘기를 우리가 시켰습니까? 우리가 했습니까? 제3자
변제안을 민주당이 제안했습니까? 우리는 집권 세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대통령이 제안하신 거예요. 그 외교 리스크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민주당 탓을 하면서 반일 선동한다, 반미 선동한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 말고 올바른 지적이면은 좀 수용도 하고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위치를 좀 봐야 됩니다. 그거를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정책 위반자들이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있는 반도 국가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렇게 국익을 위해서 실용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지금 무슨 신냉전 시대가 왔다고 해서 진영 대결의 천병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 국익이 지켜지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고 기업들의 생존이 지켜지겠습니까? 이거를 좀 깊게 고민하고 필요하면 야당과도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우리 국익을 위한 일 아닙니까? 국민을 위한 일이니까 같이 좀 잘 대화도 하고 좀 사져나가는 방안, 일방적으로 혼자만 하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취임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시다 총리의 이번 그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은 나름대로는 굉장히 용기를 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시다 총리가요? 왜냐하면요, 일본 내에서는 자민당 내에 반대파들도 있고 극우 세력들도 있고 예, 예. 절대로 당신 가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사과는 하지 마라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일본 언론들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자, 기시다 총리가 당내의 반발이나 극우파의 그런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그러나 한국민들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정성을 표시하는 그런 절묘한 발언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그게 그 총리 개인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예. 총리의 개인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에 가고 말씀하시면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 국민들이 그걸 그 대통령의 발언으로 받아들이지 개인의 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앞으로 그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변해 나가지 않아요. 그렇죠. 광우병 당시를 한번 여론조사를 생각해 보세요. 한미 FTA를 뭐라고 했는지 그때 당시에 여론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언제든지 결단이라는 것들이 처음 내려질 때 혹은 개혁이라는 것들을 시행할 때는 많은 반대파가 있게 마련이지만 결국 무엇이 옳은지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판명이 될 것이고 적어도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이 관계가 개선되면 일본 측의 다른 어떤 발언들도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절벽인 관계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해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내부에서 비난을 할 수 있지만 자기네 나라 앞바다에다 자기 나라가 방류한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저희가 일본 측에 우리 시찰단을 보내든지 나중에 항의 사절을 보내든지 이런 식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일본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관계를 그렇게 민족주의적인 감정만을 앞세워서 밀고 가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주의 관점도 아니고요. 우리는 피해국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해국 일본과 피해국 한국의 입장은 1000년의 역사가 흘러도 바뀌지 않는다. 보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못 지내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과 경제 협력하고 교류도 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과거를 면죄부를 주고 아니 왜 피해국인 우리가 나서가 이렇게 면죄부를 줍니까? 독일 예를 많이 드시던데요, 집권 세력들이. 독일은 여전히 지금도 사과하고 총리가 무릎 꿇고 대통령이 무릎 꿇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와가지고 우리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 한번 영상을 돌려보십시오. 물어봤습니다. 누구한테 사과한 겁니까? 이게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어를 얘기하지 않았고 강제 동원 피해자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우리 정부가 나서가지고 우리 여당이 나서가지고 또 감싸줘야 되겠습니까? 예, 예. 대통령께서는 그 말씀 듣고 이랬어요. 요구한 바 없는데 먼저 진정성 있는 입장 보여줘 감사하다. 예. 왜 요구를 안 합니까? 우리 대통령이. 요구해야지요. 그리고 뭐가 감사합니까? 더 하라고 말씀해야죠. 그 화해가 이루어져야만 정말 진정한 셔틀 외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알겠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너무 고가워하지 말고 네. 아픈 지적이라도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야에 대해서 여야 두 분에서 또 입장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정당의 지지율은 어떨까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국민의힘 지금 보여드리는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6.5%, 민주당이 30.2%로 국민의힘이 좀 앞서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지지 정당 없으면 23.5%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 때 뭐 정권 견제론이냐 국정 운영에 힘 줘야 되냐 이런 거 물어봤을 때는 사실 상관없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29.6% 거의 30%로 양 당이랑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예. 두 분께서도 이렇게 언론에 몸담으시면서 이런 내용들 쭉 항상 보셨을 텐데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국민들이 좀 이렇게 상관없다라고 보고 있는 이 상황이 좀 건강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건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뭐 집권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끄럽고 송구한 일이죠. 누가 돼도 상관없다. 뭐 양당 다 똑같아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드시는 회초리고 준엄한 질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나온 데 대해서 저는 정말 부끄럽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3 세력이 나와야 된다니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예. 뭐 여야를 따질 것 없이 저는 뭐 한대변이나 저나 뭐 다 정치기권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더 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뭐 우리 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런 여론을 국민들께서 보이시는 거는 여야 모두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의견들 이게 나왔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좀 더 많은 걸 우리 민주당이 잘할 수 있도록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총선 1년을 앞두고는 보통 무당층 비율이 제법 많이 나왔던 거 저도 기자할 때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좀 높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저희 민주당도 국민들께 이렇게 마음 두지 선뜻 마음을 둘 수 있는 어떤 믿음을 못 드린 거 아닌가 싶어서 반성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저희가 짧게 각 당의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두 분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윤리위 어제 결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일 다시 이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왜 미뤘을까? 이게 왜 미뤄지는 것인가? 왜냐면 어제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관측이 많았거든요. 좀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본인들이 사퇴해 주는 거죠.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예. 예. 그게 뭐 당 윤리를 열어서 최고위원을 또 지난번에 뭐 이준석 대표 경우도 예. 그게 이제 무슨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어떤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긴 그랬죠. 했지만 그 이후에 당에 얼마나 많은 내홍을 겪고 네. 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이번에는 이제 두 분이나 되는 최고위원이 그렇죠. 그렇게 연루돼 있어서 저희 당으로서는 굉장히 뭐랄까 참 난처한 입장인 게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본인들께서 이게 사퇴를 해주시는 게 제일 수순을 풀어가기도 제일 좋잖아요. 네. 예를 들면 사퇴를 하지 않고 징계를 내리면 최고위원의 자격은 그냥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5분 중에서 2분이 최고위원이 만약에 징계를 받아서 유고 상태가 계속된다면 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불완전한 그런 최고위원회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분이 자진해서 사퇴를 해주신다면 전국위원회 같은 걸 열어서 추가로 이제 2분을 다시 뽑을 수가 있게 선출을 되는 해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상적인 최고위원회를 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당에서는 그 김재원 의원이나 태영호 의원한테 본인들이 선당 후사를 좀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 이런 말씀을 하는 걸로 알아요. 네. 그런데 저거는 뭐 민주정당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거부하면 그럼 어떻게 할 수가 그렇죠. 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한 이틀 정도를 늦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도 지금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인 게 사실입니다. 공교롭게도 예. 내일이 1주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결과를 또 어떻게 내야 할지 윤리위 내에서 참 고민이 많을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네. 해명을 내놨습니다. 여야 이렇게 하나씩 물어보는 거예요. 예, 좀 시간 관계상 이제 하나씩 현안이요. 여쭤보겠습니다. 예.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의혹들이 있었고요. 일단 이제 뭐 자기 초기 비용은 주식을 매도해서 한 거고 나는 이제 이것을 다른 코인에 지금 투자를 했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많다라는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 어떻게 좀 정리될 저는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김남국 의원은 어제 이제 장문의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예. 저도 꼼꼼히 읽어봤는데 예. 좀 진지하게 좀 내지 이런 좀 아쉬움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 이제 5월 5일 첫 보도가 되고 며칠 예. 동안 아마 연휴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본인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한 것 같은데 저는 상당 부분은
이제 이렇게 언론이나 이렇게 여당에서 제기하는 예. 의혹들이 많이 풀리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래요? 가장 이번 사건의 핵심은 어떤 돈으로 그렇죠.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느냐, 그리고 이 돈을 뺐느냐 네. 예. 이거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본인이 그 주식, 뭐 구체적인 제가 종목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그 주식을 팔아가지고 네. 그 돈을 가지고 코인을 뭐 정확한 했다. 뭐 다 예. 공개를 했으니까요. 코인을 샀고 그 다음에 뭐 불법적 거래는 전혀 없었던. 근데 예. 그게 뺀 돈이 예금으로 그대로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도 코인을 했다고 해서 예금도 그 증권에서도 9억 얼마를 있었던 게 예금으로도 갔으면 중간에 어떤 이제 돈으로 코인을 그분이 했는지 이제 이거거든요. 아니 예. 처음 샀던 그 이제 그 한 주식에 있던 돈 예. 9억 얼마인가요? 그거를 해서 들어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중간에 아마 뭐 이득이 나서 또 이체를 네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다른 코인을 사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른바 위믹스인가요? 그게 예. 60억을 예. 했을 때 이걸 그러면 인출한 거 아니냐 했는데 예. 그거는 뭐 인출은 아니고 본인이 실제 현금으로 이렇게 뽑아낸 거는 440만 원인가요? 그러니까 네. 대선 자금 의혹과는 전혀 관계 없는 예, 거. 예. 대선을 440만 원 치를 수 없으니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또 이제 이체를 해가지고 뭐 코인은 다른 뭐 거래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예. 거기에 들어있다는 걸 이번에 공개를 했으니까 예. 그거는 뭐 입증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아마 검찰이 FIU로부터 이제 이상거래 이렇게 신고를 받고 되고 그 거래소가 된 다음에 검찰이 지난해 초에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영장 이제 계좌를 보겠다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고 그래서 네. 오늘 보니까 김 의원이 이제 방송 나와서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먼저 검찰이 원하면 모든 계좌를 자기가 주겠다. 자꾸 한 1년 넘게 이렇게 수사도 안 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불법적인 게 없고 자신 있다는 거죠. 이런 공개를 하겠다는 게 있었고 이제 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거래 내역 그다음에 거래 자금이 어디 있었는가는 저는 소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해 충돌 부분이 남아 있는 건데 예. 이 부분은 저는 이제 김 의원 주장이 일견 법적으로 보면 맞아요.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법안의 제정이나 개정 부분은 사실 국회가 제정했던 저도 국회 공보소에서 아는데 그 법안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 이해 충돌은 가령 예를 들어서 부동산 업자나 건설업자가 국토위에 가가지고 의원을 하고 있으면 그건 상임위 차원에서도 배척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 맞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의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법안 시행 자체도 가세위의 그 법안을 공동 발의할 때 사실 그때는 뭐 여야 모두가 우리 특히 젊은 분들이 부동산 폭등 시기에 과세화폐라도 우리가 자산을 좀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데 여기다 세금을 때릴 수가 있느냐 되게 반발이 컸습니다. 그래서 여당도 거기를 찬성을 했었고 법안을 발의했고 아직도 시행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예. 국민들 시각으로 볼 때는 예. 좀 비판의 여지는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반박까지 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더 넉넉한 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